자리에 앉으십시오. 손가락도 아픈데 목탁을 안 쳐도 되는데,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목탁 치는데 이렇게 이러면서 안 돼가지고 엄지 손가락 물게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좀 다 못한 거 송강사의 16국사 이야기, 보조진울 선사가 이제 송강사로 정예결사를 하며 들어가면서 송강사가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아서 중창을 크게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진가개심 선사가 이어서 열반하시자, 보조진울 선사 열반하시자 두 번째 이제 제2대 송강사를 받아서 2대, 요즘 같으면 방장이죠. 2대 방장이 돼서 저를 불사를 하고 또 선풍을 크게 진작시켰다. 진울 선사는 이제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많이 포용을 했는가 하면, 진가개심 선사는 교종 얘기를 싹 빼고 오로지 화두참선만 해야 된다. 그래서 선문 염송을 편집을 해서 그걸로 이제 제방의 모든 스님들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가개심 선사가 또 열반해지자 세 번째 목녀 청진국사가 또 이렇게 방장사에 오르게 돼서 송강사를 이끌고 나갑니다. 이 목녀 청진국사는 이제 이규보, 당시에 이제 문인으로 명성 높았던 이규보, 동국이 삼국집인가 그렇죠? 이규보, 백운거사 이구보와 관계를 자주 가져서 막상 이 목녀 청진국사에 대한 자료는 잘 없는데 이규보 거사하고 인연이 돼서 거기에 좀 이야기들이 주고받은 서신들이 있다고, 남아있는 게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청진국사가 열반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방장에 오른 분이 이제 혼원국사, 진명국사라는 분이 송강사 방장에 오르셨다라고 그래요. 이 스님께서는 열반하실 때 남아있는 자료가 많이 없어서 열반하실 때는 있네요. 1271년 12월 초하루에 방장실에서 오늘 아침은 섣달 초하루라 살펴보라. 마지막 날이 이르러도 정념은 망실함이 없나니, 이렇게 개송을 읊고 초열흘 새벽에는 시자가 문화를 들이자 새가 허공 속에서 나라와 마음속을 향해 들어와서 머문다는 이 개송을 읊고는 평상시처럼 이야기를 나눈 뒤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써서 시자에게 맡긴 후에 신시에 단정히 앉아서 두 손을 조용히 모으고 열반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좌탈인망이라고 그러죠. 단정히 앉아서 열반에 드신 걸 7일 동안 그대로 모셔두었는데 안색은 평시와 다름없고 팔다리의 움직임도 자연스러웠으며 이상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러면 돌아가신 게 열반하신 게 아닌데 아니, 열반하시면 몸이 굳어야지 마땅하잖아요. 생명이 살아있는 거잖아. 아직 몸이 안 굳으면. 근데 하여간에 움직임도 자연스러웠으며 좀 신이한 향기가 나는 그런 그런 기이한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에 이제 오른 분은 원호국사라고 그래요. 천영 원호국사라고 합니다.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서요. 진명국사의 추천으로 수선사의 다섯 번째, 송강사 방장의 다섯 번째가 됐다라고 그래요. 충렬한 12년, 1986년이네요. 불대사에서 이 늙은이가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니 너희들은 잘 살아라고 한 다음에 역시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또 썼다네요. 그러고는
앉아서 참선상에 앉아 납자와 서로 문답을 나눴답니다. 납자라면 이제 수행자를 납자라고 그래요. 이 납자라는 것은, 납이라는 것은 거렁뱅이처럼 거지옷, 다 이제 떨어진 헌옷, 뭐 이렇게 평생을 그 스님들은 하나의 옷만 가지고 사니까 토끼 그 바늘로 또 이렇게 꿰매고 나중에는 그러다 보면 실밖에 없겠네요. 그런 옷을 나부이라고 그래요. 근데 무소유의 수행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 불교 환경연대의 서울 지부의 회장 상임대표의 법일 스님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청정하시고 훌륭한 스님이 계신데, 이렇게 환경운동 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잖아요. 저도 울산 환경연대 공동대표, 상임대표는 아니고 공동대표라서 나도 환경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또 그게 어떤 그 단체에 소속되기 이전에 스님이니까, 출가자니까 환경운동을 당연히 해야 되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건 수행하는 거고, 일단 이제 원을 세워서 밖에 나왔으니 우리 출가자로서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거 말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늘 이제 환경 사랑하라고. 우리 지구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또 위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공동으로 어우러져 살아가니까 그 여러 생명들에게 또 여러 자연에게 그 오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늘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그런 활동을 하려면 후원을 또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뭘 행사를 하고 뭘 하려면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또 이제 행사를 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돼서, 그 스님은 그런 것도 잘 하시던데, 어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후원도 잘 받아오시고, 또 기관에 가셔서 이런 것도 하시고 잘 하시던데, 그 스님이 이제 계속 저기에 절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한강물이 옆에 흐르는 절인데, 그 절에 계속 계셨는데, 주지 스님이 바뀌어가지고, 스님도 나오시게 됐어요. 주지는 안 하시고 그 절에 객실이 아니라 그 절에 방을 하나 얻어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계셨는데 나오시게 됐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그래요. 우리 한국 불교, 우리 조계종은 이제 전국에 한 100개가 넘는 선방에 있어서 그 선방에 가서 참선하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누구나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그거는. 그런데 말사 제도는 제도는 나쁘지 않은데 제도를 쓰는 사람들이 참 답답한 지경이 많죠. 우리 가까운 해남사만 해도 그 만초 스님께서 더 계셨으면 울산 불교가 더 좋아지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두만기 하시고 이제 가시게 돼서 안타까웠었잖아요. 두만기 하고 가는 거는 당연한 걸 수 있어요. 이렇게 세만기까지 하는 거는 사실은 또 아니고, 처음 한만기나 두만기 또 바뀌어서 다른 스님이 또 오고, 또 4년이나 8년 있다가 다른 스님이 또 오시고, 4년이나 8년 있다 다른 스님이 오시고, 이거는 대단히 나는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스님들은 한 곳에 오래 살지 못하게 부처님께서 하셨어요. 심지어는 3일 이상 한 나무 밑에 있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나무에도 집착이 생긴다고. 나무에도. 오래 살다 보면 인연들이 생겨서 그 인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고, 수행을 못한다고. 그래서 옮겨서 다니고 다른 절에 가시는 거야 굉장히 좋은데, 그 4년이나 8년 있다가 다른 절에 가는 게 보장이 안 되잖아요. 다른 절에 어디 가서 그게 이제 다른 종교처럼 이렇게 시스템화 돼 있으면, 여기 해남사에서 4년 있다가 또 8년 있다가 백양사로 가, 백양사에서 아니면 송광사로 다 가, 송광사에서 해인사로 가,
뭐 이렇게 가는 것이 내가 그 다음 갈 곳이 정해져 있으면 좀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4년, 8년 있다가 그만두게 되면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완전히 비정규직이죠. 그래서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스님들도 비정규직이다 이제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이제 것이 좀 미비돼 있어서 좀 안타까운. 그래서 이제 그 불교 내 어떤 포교나 이런 것이 잘 되지 않는 게, 스님이 좋은 스님인데 그 스님이 다른 데 가면 신도들도 마음이 덜 아프잖아. 근데 스님이 그만뒀는데 갈 데가 없어. 그럼 신도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이건 뭐지? 우리 스님이 저렇게 열심히 불사를 해놓고 저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갈? 물론 그 스님은 이제 다른 데 갈 곳을 꼭 찾아서 가시죠. 능력 있는 스님은 어디 가서든지 대우받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나마 이제 그런 주지를 부임해서 오는 스님들은 그래도 부르주아, 승려계의 부르주아라고 부르주아지. 근데 이렇게 그렇지 않고 목탁치고 이렇게 기도하는 스님들은 더 상황이 어렵죠. 이제 선방에 다니는 스님들은 사지가 멀쩡하고 정신이 이제 맑고, 그래서 할 수 있으니까 근기가 높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하는데, 그것도 잘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 오래 하다 보면 타성해졌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이게 자기랑 잘 안 맞거나 이러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갈 데가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절에 가서 부전 생활도 하는데, 그 부전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닌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신도들도 또 주지 스님은 되게 우러러보고, 또 부전 스님은 대우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또 상처를 받아서 이제 그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또 냉정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신도 입장에서는 주지 스님이 더 좋지, 기도하는 기도 스님보다. 그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그게 또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봐요. 그래도 우리 절은 그래도 저는 좀 낫다라고 봐요. 우리 신도분들이 스님들을 잘 공경해주고, 스님하고 주지 스님하고 그 부전 스님하고 차별을 크게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 입장에서 스님은 주지잖아. 기도 스님한테, 기도 스님은 그렇게 느낄까? 뭐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좀 불안정해서 참 안타까운 게 적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거 바꾸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정말 이제 승가에서도 어떤 권력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손을 쫙 보면 몰라도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고만고만한 스님들이 서로 이권 다툼하고 있는 형상이라면 이렇게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여기 나와 있는 보조 진울선사처럼 이런 큰 스님이 나와가지고 야, 다 바꿔!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왜 중앙 집권 체계에 있기 때문에 총무원이 있고 각 본사가 있고 각 말사가 있기 때문에 대중의 우리 스님들의 신망을 받는 큰 스님이 출연하면 바꿔! 이제 샥 바꿀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돼 있어요. 희망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종원정법을 싹 바꿔가지고 이렇게 살자라고 하면 한 순식간에 샥 바뀔 수 있는 체계는 절에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4호세인 원어국사도 열반하시는 것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임금에게 글을 올리고 작은 참선상에 앉아 납자와 문답을 나눴어요. 마지막 문답에서 스님은 태어남이란 마치 바지를 입음이요, 죽음이란 마치 치마를 벗음이니, 바지를 입었는데
돌아가실 때는 치마를 이게 남자로 태어났다가 여자로 죽는 거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근데 선사 스님들이니까 그런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르십니다. 마치 치마를 벗으니 어떤 것이 입고 벗는 사람이고 정말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죠. 태어날 때는 바지를 입고 태어났다가 열반할 때는 돌아가실 때는 치마를 벗고 죽는다. 이렇게 참 의외의 말씀이고 뭐지? 이게 정말 화두를 던지고 열반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한참 있다가 모구자께서 이러시는 것을 보지 못했는가? 모구자는 이제 보조진을 선사예요. 천가지 만가지가 모두 이 속에 있느니 라고 하고는 조용히 열반에 두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원감국사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반하시고 그 다음에 방장 스님이 국사가 되고 또 그 다음 방장 스님이 국사가 되고 그게 이제 16번째 16대까지 쭉 이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원감국사는 좀 유명해서 기록이 좀 남아있어요. 그 47세 때 전남 순천의 이제 계족산 정예사에서 대장경을 정리하는 등 13년간 불사에 바쁜 나날을 보내다 59세 때 주지직을 사퇴하고 지리산 상무주암에 가서 참선에 몰두했다라고 합니다. 보조 진울선사가 깨달음을 얻은 곳이죠. 상무주암. 충렬왕 12년 원호국사가 입적하자 여섯 번째 송광사의 법주가 돼서 부임을 하게 되고요. 약 7년 동안 불교계의 최고 지도자로서 대몽항전의 전란으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제도하는 등 국운 회복에 온 힘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또 몽고의 사전이 몰수되자, 몽고의 재산, 절밭이 몰수되자 직접 복토 전표를 올려서 상서를 국가에 올려서 돌려받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 불교가 교종 세력들은 개경에 이제 절이 되게 많았잖아요. 수도니까 개경의 절이 되게 많았는데 개경의 절들은 거의 대부분 교종 사찰들이었어요. 무신 정권이 집권하자 개경의 스님들이 이 권문세가들 귀족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늘 이제 풍족하고 또 귀족들의 자제들이 그렇게 많이 출가를 했어요. 절에. 절에 출가시킨 이유는 여러 가지가 뭐 있겠지만 꼭 수행을 위해서만 출가시킨 건 아니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교종과 깊은 연관이 있었는데 무신이 집권하면서 이 스님들이 서로 단합을 해서 무신 정권을 물러가라 라고 이제 이렇게 그 농성을 하고 반란까지 일으켰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해서 무신 정권에서는 거의 개경에 있는 사찰들을 싸그리 다 이제 싹 정리를 했어요. 그러던 차에 지방에 이런 보조진울 선사처럼 또 업무의 요새 선사처럼 이렇게 지방의 스님들이 결사를 막 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점점 그쪽으로 스님들이 모이는 것을 선종이 발달하는 것을 보고는 무신집권에서는 군사정권에서는 그쪽의 산중에 지방의 산중의 사찰들을 후원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다들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불교를 종교로 삼았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는 없고 불사도 계속하고 그렇게 하는데 선종으로 이제 옮기게 되죠. 근데 무신정권이 그러면 끝나자. 그럼 어떻게 됐냐? 다시 이제 왕들이 왕과 귀족들이 다시 이제 득세를 하게 되잖아요. 다행히 이제 선종은 무신 군사 독재자들이 이렇게 그 대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좀 개성에 와서 좀 법문 좀 해주시고 개성으로 좀 와주세요 라고 해도 절대 가지 않고 송광사에 계속 계시면서 또 백년사에 계속 계시면서 수행에만 몰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은 정말 많이 받았지만 나름 중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도 큰 변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최후의 아들이 송광사나 백년사에 출가를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최후면 군사 독재 정권 최고 우두머리거든요. 자기 아들 둘이나 출가를 시켰지만, 그래도 이제 송광사가 큰 타격을 무신 정권 이후에 받지 않았던 거는 그래서 그랬답니다. 이 원나라에 이제 이렇게 항복을 하고 난 다음, 이제 계속 이제 5대 원광국사 뭐 이렇게 되면, 원나라의 지배 안에 드는데, 원나라는 일본을 또 정벌하고 싶어 했어요. 일본이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원나라가 이렇게 큰데, 일본이, 정말 쌩까는 거지, 이제. 그러자 화가 난 이제 원나라에서는 일본을 정벌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거기 한 3분의 1 정도는, 군인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나라 사람을 착출했고, 또 재원도 우리나라에서 착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전 같은 거 다 빼앗고 이러는 게 일본하고 전쟁을 친다고. 제주도에 이런데, 제주도 같은데 이제 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배가 한 1000척을 제조라면 제주도 같은데 100척을 만들라. 지금도 제주도 가면 이렇게 원나라에서 100척을 만들라 해서 만들고 했던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배도 만들고 뭐 또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 쳐들어갔어요. 일본에서 승승장구 이기는 것 같더니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싸그리 다 죽어가지고 크게 몽고가 패전을 했어요. 일본한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2번을 또 침입을 해요. 2번째는 규모가 더 커요. 근데 그때는 이제 몽고가 송나라 이제 또 지배를 했으니까 그쪽에서도 한 5만 명인가 10만 명 착출하고, 우리나라에도 한 3, 4만 명, 5만 명 착출하고, 원나라에서도 몇만 명 착출해가지고 대거 이제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파견을 했는데, 이거 또 태풍을 맞아가지고 또 태풍을 맞아가지고 바다도 못 건너고 다 싸그리 이제 다, 아이고, 그 바다 위에서 태풍 만나면 그 당시 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참, 남의 나라에 지배받는 것이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뭐 정부가 바뀌는 것이지라고 하지만, 참 이런 거 보면 국민들이 얼마나 수탈을 당했는지 뭐 일제시대 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 그럴 때 이제 뭐 스님들이 여기에 보면 원광국사도 한때 고려와 원의 군사가 일본을 정벌한 뒤 올 태평성대를 노래한 정동송을 짓기도 했대.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친일을 찬탄한 이런 거죠. 이제 국사가 이제 송나라 송광사의 국사께서 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하고 오면 참 태평성대가 오겠습니다라는 시를 지어서 올렸다라는 게 참 지금 생각하면 스님 너무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만, 또 주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원나라의 반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원나라의 간섭이 그렇게 심한데 우리는 원나라를 따르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하기가 참 애매해요. 만약에 일제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냥 뭐 친일 비슷하게 하겠지. 뭐 면장하고 군수하고 하면 대단하게 와 훌륭하게 우러러보고, 판사하고, 그렇게 정부 뭐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그래 하면 와 대단하다 막 이렇게 다들 우러러보고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의식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라고, 우리가 절대 일제나 몽고에 이렇게 물들지 말아야 된다, 독립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사고가 이제 어떤 민주 독립 의식을 가진 그런 사고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게 조금 필요해요. 좀 진보적 사고를 가져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저기 물들러서 너무 큰 나쁜 번뇌를 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굴종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악의 축에 나도 낑겨들어서 그쪽에 옹호 세력이 되거나 그쪽에 부역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은 해야 되겠죠. 우리 종단에서도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이죠.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도 설정스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이렇게 평생을 수덕사 정예사에서 방장 또는 큰 스님으로 계속 계시면서 후학들을 정말 계속 지도를 하셨거든요. 수십 년을 계속 선방에서 계속 참선을 해오신 스님이에요. 법문도 늘 이제 많이 잘하시고, 그런 걸 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되는 주장이 제기됐을 때 그것이 진짜 가짜를 떠나서 참 애석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게 했다라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또 그런 의혹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의혹들이 오히려 이 불교에 전체적으로 별로 좋지 않으니까 내려오시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또 설정 스님의 이렇게 큰 스님이시니까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위 부대들이 있을 텐데, 그런 친위 부대는 또 설정 스님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또 농성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종원종법을 따르십시오 라고 농성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참 이거는 좀 참 답답한 일이죠. 이게 보면 우리는 항상 마치 검은고 줄을 현을 잘 다루듯이 너무 세게 쪼이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 항상 중도의 견해로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잘 판단해서 행동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광국사가 이제 열반하실 때 이것만 하고 68세가 되던 1월 10일 새벽 임종을 예견하고는 이 불자를 들어 대중에게 이르길 설함에 본래 설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는 입을 다물었다 라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네요. 그렇게 열반에 드셨다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이제 상당해서 법문하시다가 법문 다 하시고 나서 앉아서 조용히 열반에 드시기도 하시고, 열반에 이제 어떤 부분은 또 스님은 이제 좌선하면서 열반에 드시고, 그런 것이 나중에 기술을 그냥 한 게 아닐까 이런 의심도 한 번씩 듭니다만, 그래도 그런 스님들이 계셔서 참 한국 불교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불하십시오.